우리가 1억을 모은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혹은 1억을 모으지 않아도 무엇을 어떤 자산 관리를 향해 가야 하는가? 뭐 현금, 주식, 채권, 원자재 하나 더 하면 부동산.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봐요. 여러분 요즘에 돈을 잘 안 갖고 다니셔서 눈치를 못 채셨을 텐데 사실은 저희 조상님이 여기 지폐에 들어있어요. 진성희 씨. 아무튼 저는 이현이고요. 이황 이현. 재테크는, 자산 관리는 평생 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입고 먹고 자고 이런 모든 것에 다 돈이 들어가니까요. 자산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금융 친구들이 있습니다. 금융 프렌즈, 뭐 현금, 주식, 채권, 그리고 원자재 하나 더 하면 부동산. 이렇게 5친구들을 자주 보게 될 텐데 이 친구들을 왜 알아야 되냐면은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이제 시드머니 모은 거를 적당한 비율로 나눠주고 얘들아 굴려라 해놓고 저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원래 이 원희를 만들면서 그렸던 큰 그림은 얘네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자리를 잡고 있다가 적당한 때가 오면 이때다 하고 나만의 이 투자 전략,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자기가 알아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여기까지가 이제 원희의 큰 꿈이고 큰 그림인데, 정작 이 친구들이 하나하나 어떤 성격인지 어떤 금융자산인지는 조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 번에 이걸 그냥 총정리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포트폴리오? 첫 번째로 소개할 금융 프렌즈는 현금입니다. 현금은 뭐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죠. 매일 쓰는 게 현금이니까. 이렇게 지폐로 돼 있는 것만 현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입출금 자유로운 예금 통장에 넣어둔 것도 현금으로 봐도 되고요.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금성 자산으로 보셔도 돼요. 우리 사실 현금을 막 뽑아가지고 집에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있으시려나? 있으실 수도 있죠. 저만 해도 안 그렇고. 네. 현금도 장점이 있는 친구예요. 뭐냐면 원금을 깎아먹을 일이 없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면 통화 가치가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뭐 주식이나 다른 투자 상품처럼 원금을 깎아먹을 일은 없는 게 현금의 장점이죠.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현금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느 나라 통화로 갖고 있느냐, 달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달러는 사실 기축 통화라서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원화랑은 좀 국제적인 지위가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돈이 달러예요. 국제적으로 미국 사람 아닌 사람들도 많이 믿고 쓰는 돈인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잖아요. 경제력도 가장 강하고 군사력 같은 다른 부분들도 가장 강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는 이 통화 가치를 지켜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력에 대한 신뢰만큼 달러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거죠. 그래서 경제가 불안해질 때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현금을 달러로 바꿔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식. 이 친구도 좀 비교적 친숙한 편이죠. 이 주식은 회사가 돈을 받고 지분을 판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주식의 가격은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소유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주식은 사실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위험자산이라고 하니까 뭐 투자도 하면 안 될 위험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주식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하겠죠. 야, 그 재미없게 투자해서 뭐해, 나한테 다 줘, 나한테 다 맡기면 내가 기깔나게 수익 내게 해줄게. 주식으로 몇 배를 굴려서 큰 수익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그 투자한 회사가 망해버리면, 혹은 경제위기 같은 게 갑자기 와가지고 주식시장이 전체가 폭삭 가라앉아 버리면 그냥 한 방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2-3계절 앞에 호재가 있을 거다 하면 주가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반대로 다음 계절, 다다음 계절쯤 되면 무슨 위기가 올 것 같아 하면 주식은 바로 고꾸라지는 거죠.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을
위험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 시장마다도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서 이 위험성이 또 차이가 있어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주로 덩치가 큰 대기업,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주로 들어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규모는 좀 작은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 데들, 중견기업,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 같은 곳들이 주로 상장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증시를 먼저 보면 코스피랑 코스닥 중에서는 코스피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코스닥이 좀 변동성이 더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장 요건이 좀 느슨한 편이거든요. 뭐 매출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조건들이요. 그래야 아직은 작지만, 아직은 매출이 많이 안 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상장을 통해서 또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원래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되게 잘 나가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도 사실은 원래는 코스닥에서 시작했다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증시도 차이가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한국 증시보다는 미국 뉴욕 증시나 나스닥이 선진국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상장된 기업들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겠죠. 반대로 뭐 베트남 증시, 인도 증시 혹은 중국 증시 이런 신흥국 주식들은 위기가 왔을 때 크게 무너질 우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더 많이, 한국 주식보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투자처로 각광받기도 하고요. 베트남 펀드 이런 거 많이 들잖아요, 예전부터. 그게 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 성장했던 것처럼 앞으로 성장할 거야, 그러면 주가도 드라마틱하게 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요즘 인도 주식을 많이 산다면서요? 센섹스예요? 센섹스 맞아요. 인도 주식을 많이 산다고들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게 있어. 그 약간 신흥국 시장은 아무래도 투명도가 선진국 시장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서 어떤 기업 회계가 투명한 정도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좀 탁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정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또 그런 건 조심해야 되죠. 이 친구는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채권 들어는 보셨는가? 채권. 주식이랑 다른 점은, 이제 주식은 소유권을 하는 개념이라면 채권 같은 경우는 그냥 차용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얼마 빌려줘. 그러면 내가 요거 줄게. 여기에 내가 몇 월 며칠에 그 이자를 얼마 붙여서 얼마로 갚을게 라고 약속을 해놓은 그 차용증이 채권이거든요. 이 채권은 주식만큼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래도 은행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혹시 이 돈을 빌린 회사가 부도가 날 위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위험을 안고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더 받아야겠죠. 이 채권은 회사에서 발행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라고 하고,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면 금융채, 나라에서 발행하기도 하는데 그건 국채라고 부르죠. 그 중에서도 이 국채가 제일 안전한 자산으로 꼽힙니다. 나라가 돈을 빌려간 거잖아요. 갚아야 되는 주체가 나라예요. 근데 나라가 망할 일이 그렇게 많을까요? 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보통 채권이 이제 만기가 1년 이하로 남아있는 걸 단기채라고 하고, 1년에서 한 10년 사이가 되는 게 중기채, 10년 이상 만기가 되는 걸 장기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10년 이상 하면 되게 오래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만기까지 안 갖고 있어도 돼요. 중간에 팔아도 되고 중간에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채권 엄청 많이 사면 비싸. 무조건 채권 사야 돼요. 근데 채권 수익률도 그렇게 막 좋진 않으니까. 그래도 이게 완전 슈퍼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데, 우리 안전하기만 하면 지금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식도 하고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것도 섞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채권만 사두셔도 괜찮지만, 그렇게 하면은 자산 증식에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네. 네 번째로, 이 친구가 여기서 왜 나와?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금, 은, 뭐 구리 이런 금속이 있고, 또 원유도 원자재고요. 배두, 옥수수, 밀 이런 농산품도 원자재에 속해요. 원자재는 물건을 실제로 갖고 가서 사고 파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오케이, 내가 살 건데 그 약속된 날에 내가 좀 갖고 갈게, 일단 둬봐, 이렇게 선물로 주로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원자재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 세계 나라에서 대부분 국민들이 소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라든지, 혹은 대부분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 싶으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원자재 값이 오르고, 반대로 경기가 나빠진다 싶으면 수요가 없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고, 혹은 경기는 아직 나쁜데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는 전망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미리 올라가기도 하는 게 원자재 가격이에요. 시세라는 게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원자재에 투자할 만한
필요한 이유가 생기는 거죠. 금 같은 경우는 이전에 화폐로 쓰였던 역사가 있거든요. 한 50년 전만 해도 금 몇 얼마 양의 달러 얼마 이런 식으로 달러랑 화폐랑 금을 연동시켜 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달러 혼자서도 당당하게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화폐로만 재산을 다 저장해 두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서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전쟁이 나서 두 나라랑 싸우면서 이 나라가 지금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둘 중 하나 죽어보자 이런 상황에서 뭐 어느 나라 돈이 남을지 뭐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금은 그런 상황에서도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이 모든 문명에서 아주 값진 것으로 취급을 받았었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였던 기억이 있으니까 오히려 달러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가치를 보존해줄 어떤 자산이라고 보는 거죠. 금은 그래서 좀 원자재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좀 특별한 원자재예요. 아무튼 현재까지 금은 상당히 소중합니다. 다이아 투자는 하면 안 돼요? 다이아 살 수 있으면 사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자산 목록 중에 그런 뭐 다이아 반지 이런 거 넣어두신 분들 있더라고요, 자산에. 그리고 한 친구가 더 있는데 부동산. 이 친구는 뭐 길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 모두의 꿈,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 생략. 사실 투자라는 게 어느 하나에 몰빵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눠서 적당량을 자산 분배를 해서 가고 와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간다라고 하는 건데